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김우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심화 강의인데요. 기본 강의 영역에서는 이제 전적인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형태에 대한 필요한 이론들에 대한 습득을 중심으로 했다면요. 자, 이번에는 약간 더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서 전체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이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2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시간을 크게 정하지 않고 좀 핵심적인 이론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과 완전한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전 적용에 있어서 약점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실전에서의 문제풀이의 직접적 적용이 좀 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원리 과목이 지금 세 과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으로 좀 바뀌고 있죠. 사업판단이나 또는 다른 과목 자료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난이도에 따라 굉장히 큰 차별이 있는 반면에 이 언어원리 영역에서는요, 언어 지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에 대한 측정,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언어 자체에 대한 능력 검증은 이제 좀 약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실력이면 어느 정도 적준을 85%, 90%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입니다. 지금 이 문항이 한 25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표현 영역은 매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항수가 굉장히 좀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는 표현 영역의 문항수가 많아지고 높아지다는 것은 철저하게 논증형으로 출제가 될 때 좀 높아지는 겁니다. 즉 가로가 있고 거기에 반론이라든지 비판적 입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하나의 그런 논증 영역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논리 부분이 이제 15문항, 논리 논증 부분이 1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의 그런 적중률이 사실은 언어 전체의 적중률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즉 25문항에서 대부분의 경우 20개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되는 반면에 이 15문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변별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논리학 문항,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적 사고가 가미된 논증 문항, 비판형이라든지 판단형, 또는 귀남 논증의 강화, 약화 이런 부분에서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 공략 대상은 이 부분에서 거의 틀리는 것은 실수의 가능성이 이제 클 경우고요. 반면에 이 논리 논증 부분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론의 적용이 미약했을 때 또는 이론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 이 문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켓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난이도 높게 들어오는 것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논리 논증 분야에서 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문항에 대한 접근을 얼마나 많은 그런 특점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언어논리에서 다른 과목에서 약간 부족한 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합격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2차를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작년에 합격한 분들도 가끔 만나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언어논리 부분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지 대부분 그랬답니다. 그래야지 작년에 사업판단의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았죠.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특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이해 부분,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리트의 언어 이해 영역과 좀 많이 결부가 된다고 하지만은, 저희 출제는 철저하게 그 논리 전공자들에 의해서 철학회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언어 능력보다는 하나의 일치와 부합성이라든지 추론적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즉 지문 전체가 문학 작품이 제외되고 항상 지문에선 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장과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 이해 부분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게 들어온 것은 대부분의 과학 지문입니다. 매년 하나의 그런 측정, 모의 측정 같은 걸 해볼 경우에도 인문사의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이지만 대부분 과학 지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정 외무를 지원하시는 분이 대부분 인문계열 출신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과학 지문은 무려 10개에서 15문항이 통틀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학 부분은
철저하게 정보가 굉장히 분류되고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약하거나 개념 이해가 약할 경우에는 시간을 좀 많이 끌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거죠. 시간을 많이 풀고 많이 끌고 틀렸을 경우도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을 없애시려면 과학 지문이 들어가 있는 문항들을 분석을 해서 하나의 개념 이해로서 지식을 좀 늘려 나가시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좀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한번 이 과학 지문만 따로 모아서 한 20문항 정도로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이제 지문 분석 부분에서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좀 내용 영역별로 좀 들어와서 진행할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 논리학 분야, 논증 분야에는 철저하게 논리학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야입니다. 답이 하나가 딱 떨어지고 나머지 것은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것을 만약에 직관적인 것으로서 풀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직관적으로 풀 수 없게끔 출제 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가 저희 그 언어윤리 출제위원장님, 뭐 그전 출제위원장님이시고 또 출제위원도 하셨고 지금은 아마 약간 이제 전적인 조율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 모셔서 직접적인 우리가 얘기도 듣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도 출제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무 뒤탈이 없더라고요. 뭐 언어 여러분들 이따위 문제는 별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 다 잡힌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초빙 강의를 하는데도 물론 동영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11월 달에도 논리학 서적을 보셔라 하면서 한 4권, 5권 정도를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논리학 서적을. 불행하게도 그 중에서 4권이 절판된 그런 서적이었고요.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서적 안에서 좀 더 좀 재구성을 시켜주면요. 저도 의견 조율이 좀 됐던 부분인데, 현재 대학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어빙코피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바커의 책. 저는 사실 미국에서 이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스티븐 바커 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물론 어빙코피의 책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더 방대한 분량입니다. 사실 분량적인 면에선. 그리고 어빙코피의 책은요. 사실 두 개를 여러분들 원전으로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최적이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두 개 모두는 이제 교양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그런 평가를 받는 책들입니다. 물론 이제 구텐플란의 책 지금 절판이 돼서 더 이상 번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양 논리학에 대한 책에 대한 탐도 이것이 근본적인 논리적 사고와 비판 능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그때 그 초빙 강의 때 한번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위원장님이 굉장히 좀 난이도 높은 논리 문제를 좀 풀어주셨습니다. 2008년도 문제가 거의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여러분들 수업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전 다 풀 수 있는 문제지만요. 그런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아마 강의를 안 드셨던 분 같은데 손을 들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달린 그런 시험인데 아니 이런 인생이 달린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면 어떡하는가? 풀지 말라는 건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분노의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논리학자들한테는 질문할 때 조심하셨어야죠. 다시 똑같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것 하나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안고 마셨죠. 사실 이런 게 논리 전공자들의 사고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논리학 문제를 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게 논리학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하신다면은 물론 이제 2차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야 생각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교양 논리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 제가 볼 땐 완벽한 이해는 좀 덜 되셨던 분 같아요. 두 개가 번역이 좀 옛날 번역입니다. 80년대 후반. 재판이 잘 안 되죠. 이런 책들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고 옛날 번역이고 오역도 좀 있고 해서 힘들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아니죠.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논리적 비약에 오릅니다.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뭐 정 불편하시면 원전을 보시면 되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스티븐 바커나 어빙 코페처럼 굉장히 좋은 책들이 있고 연습 문제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수천 개의 연습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연습 문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 메일이 오셨다. 이게 연습 문제 해답을 전부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 이제 논리학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답에서 이런 방법이 옳다라고 적는 순간 사실은 좀 오릅니다.